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자, 2부 가시죠. 임상시험은 왜 1상, 2상, 3상으로 나눠져 있을까? 오늘은 임상시험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백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근거, 에비던스들이 막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조금 복잡한 그림일 수도 있는데 Y축이 코로나 보호 효과입니다. 이제 X축이 중화항체 생성률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기 그 우리 안될과학, 이거래알 안될과학 저 로고에 갈아져 있는 게 노바백스 그리고 모더나인데, 노바백스랑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가 굉장히 높은 그룹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셨던 그래프에서 화이자가 매출이 1등이거든요. 지금 2022년 예상 매출액이 한 50조 원을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모더나가 2등인데 40조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여러분들도 다 좀 익숙한 백신인데, 걔들은 사실 매출액이 뭐 엄청나긴 하지만은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생뚱맞을 수 있을 거.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가 가장 좋은 거, 데이터가 가장 좋은 거를 우리가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백신의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 최근에 생겨나게 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은 의사 개인의 경험이나 임상적인 어떤 자기 선배한테 배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술이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신농이라는 분이 근거 중심 의학의 사실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어요. 이분은 막 약을 막 먹어가지고 막 300개, 400개 다 먹어보고 그 효과를 이 신농 본초격이라는 책에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과연 그 한 사람이 먹어본 결과가 정말 이게 의미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시작된 게 이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저 밑에 보시면 기초 정보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옛날에 했던 방식은 전문가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한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다라는 반성에서 시작을 해서 케이스 연구, 코호트 연구,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는 나는 모더나 맞았는데 열이 좀 났어. 너도 그러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케이스 연구 사례 하나만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근거 있는 치료 방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빵빵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처방을 해야겠다라고 시작된 것이 근거 중심 의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제약사가 중심에 있고, 위에 허가 당국이 있고, 환자가 있고, 처방 의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약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인데,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다시 그려봤어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중심에 있는 산업이다, 이 산업은. 그래서 데이터가 중심에 있고 규제 당국과 그리고 제약사, 배공자, 의사라고 하죠. 그리고 환자가 주변에서 이 데이터를 둘러싸고 사실은 이 산업이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이 산업이 돌아가는데, 이 의사의 처방은 어디서 나오느냐? 데이터에서 나온다. 우리가 지금 임상시험을 공부하기 앞서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보시면은 저 파란색 그림 하나 사람 한 명, 저기 임상 1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한 8명, 10명 정도 서 있죠. 저게 사람 10명 정도 서 있는 게 임상 2상. 그 다음에 한쪽 사람 몇 명 서 있는지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서 있죠. 저게 임상 3상입니다. 보통 임상시험은 저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누군가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왜 굳이 그거를 1상, 2상, 3상으로 나눠서 해야 돼? 수용체가 있고 리간드라는 애가 있죠. 그래서 요거가 작동을 하면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체나 리간드가 작동하지 못하게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엔진의 시동을 걸어서 그게 질병이 됐다면 이 엔진의 시동을 거는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신약을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뭘 할 것이냐? 저 리간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쇠를. 그래서 저 후보 물질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될과학 101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어요. 안될과학 101이라는 후보 물질이 있어가지고 얘가 열쇠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우리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제가 요거를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기가 막히게 잘라요. 기가 막히게 잘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걸로 임상시험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 임상시험 바로 할 수 있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사람한테 넣어본 적이 없는, 이 세상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완전 새로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과연 사람한테 바로 넣어도 되느냐? 여기서부터 임상시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요 안될과 101을 임상시험에 가져가고 싶으면 전임상시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물질이 사람들에게 투여되기 전에 독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중대한 위해를 가할 잠재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관에서도 실험해보고 생체 내에서도, 이거는 뭐 마우스나 다양한데 거기서 실험을 해본 다음에 임상시험 허가 신청서, 정확하게는 R&D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제출을 하게 돼요. 요때 여기에는 동물 실험한 그 데이터, 특히나 독성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제조에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는 수박 바를
제가 되게 많이 인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동물 실험할 때 수박바를 써가지고 이 수박바 효과가 기깔나게 좋았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한테 쓸 때도 같은 수박바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박바를 대량 생산하다 보면은 그 수박바에 있는 그 초록색 부분이 반절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검정색 그 알알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식감을 주는 검정색 그 씨가 전반적으로 좀 균일하게 퍼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한쪽에만 몰려 있어. 그럼 뭔가 좀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이거 불량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건데 만약에 의약품이 그렇게 된다? 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를 내가 완벽하게 했다. 문제 없이 전임상 실험했을 때와 똑같은 후보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우리 FDA나 식약처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행하게 될 임상시험의 명확한 계획을 사전에 다 미리 식약처한테 공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건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전임상시험을 하면은 이 안될과학 101에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뭐 독성 데이터도 있고 뭐 부작용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가 또 있고 이 데이터를 열심히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약처나 FDA에 가서 우리 임상시험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드디어 이제 임상시험이 시작됩니다. 임상 1상은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한 20에서 한 100명 정도, 많게는 100명 이상도 모집하기도 합니다. 안전성만을 확인합니다. 임상시험 과정을 한번 보면요. 3명을 예를 들어 모집을 했다. 3명을 모집을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쥐실험을 했을 때 부작용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되는 용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아주 극미량만 일단 3명한테 투여를 해봅니다. 건강한 성인한테.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으면 용량 올리고요.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뭐 코호트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가장 적은 용량이 들어간 게 0.05mg per kg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간 게 20mg per kg입니다. 용량 차이가 한 400배 정도 나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용량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사람한테 투여를 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요. 그거와 동시에 뭘 얻느냐? 일반적으로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약이 흡수돼서 우리 몸으로 퍼지는 거, 분포. 그 다음에 이 약이 또 대사가 되겠죠. 우리 몸에서 뭐 간 이런 애들이 이 약을 막 열심히 잘라냅니다. 그러고 나서 배설을 합니다. 주로 뭐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이 되는데 요 과정을 다 추적을 해요. 이걸 다 우리가 낱낱이 다 알아야지만 이 약이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위해를 끼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매 시간마다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혈중 약물 농도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가받은 약이라는 게 그냥 대충 먹고 효과가 좋다, 안전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 몇 시간 후에 피에 얼만큼 남아 있는지, 심지어 그 물질이 뭐 간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막 대사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 대사된 애들도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제출하고 그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이 입증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안될까 101이라는 치료제에 데이터가 또 쌓였죠. 임상 1상 데이터가 쌓였고요. 이제 임상 2상으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최대는 수백 명의 환자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효능, 부작용을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환자를 랜더마이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환자를 아주 동일하게 둘로 딱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인종, 성별, 뭐 나이가 다 똑같은 2개의 집단을 만들어요. 이 2개의 집단을 만든 다음에 한쪽에는 가짜 약,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후보 물질을 투여를 해가지고 누가 더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단일한 군한테 이 약을 투여했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이 약의 효과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짜 약을 주는 집단하고 후보 물질을 주는 집단을 2개로 나눠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무작위 대조 연구 데이터까지 모으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왜 임상 3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한 3,000명의 환자를 모집해서 실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환자를 늘리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려면 단어 하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는 단어 혹은 뭐 진실 뭐 이런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편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삐뚤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바이어스라는 단어 그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실제로 책에도 바이어스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바이어스는 사실은 오판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삐뚤림이 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약국에서 이 약 진짜 좋은 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라고 하면서 딱 이걸 드리면 실제로 이걸 받으신 분들은 이거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플라시보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 이건 그냥 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삐뚤림을 제거한 임상을 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임상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질환을 환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 전체를 가지고 내가 이 약을 테스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계학적으로는 이 10만 명을 우리가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 집단을 뽑아내요.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서 그
그 표본 집단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모 집단에 다시 적용하게 되는, 사실 이거 어찌 통계학적으로 보면 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주식이 내가 지금 10만 원에 산 이 주식이 100만 원이 갈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있어. 그리고 우연히 제가 샀는데 이게 15만 원에 간 거야. 그래서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에 10만 원일 때는 조금 사요. 예를 들면 한 10만 원 삽니다. 한 주 산 거야. 근데 15만 원이 되는 순간 그래. 맞았어. 내 생각은 맞았던 거야. 라고 하면서 풀매수 가자 이렇게 하면은 알고 보니까 제가 외면하고 있던 사실 때문에 주가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면 내 돈 잃고 끝인데 이게 약이다. 이걸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절대 그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임상시험을 좀 똑바로 하길 원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한번 가져왔어요. 왼쪽에 보이는 건 카메라죠. 카메라를 이야기할 때 화소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카메라는 이 실제 현상을 센서로 담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왔어요. 카메라가 화소가 너무 작아. 지금 이거 보시면은 화소가 25픽셀. 그러니까 굉장히 화소가 떨어지는 어찌 보면 모자이크에 가까운 사진이란 말이죠. 그래서 화소수를 좀 올려봤습니다. 좀 보이나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좀 보여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한 임상 이상 정도 돼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다가 내가 약을 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 세상을 2500화소짜리 카메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약을 처방한다? 사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환자 수를 많이 더 받아서 임상시험을 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앙델가오 101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실제로 이 단계에 접어든 임상 3상을 마무리한 약들은 기전이 뭔지,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 약의 명암이 데이터로 바뀝니다. 그 데이터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환자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과정은 신약 개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고, 신약의 가치를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드디어 임상 3상을 마친 약이 근거를 어느 정도 마련을 하고 허가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전임상을 했죠. 그리고 임상시험 합니다. 그리고 임상 2상 해요. 임상 3상 해서 허가를 신청하고 시판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저 막대기가 제가 그 걸리는 시간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아래 제가 수박바 말씀드렸죠. 생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생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이 생산 때문에 고생을 했고요. 예를 들면 허가를 딱 눈앞에 두고 있는데 생산이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부족해서 너네 공장 좀 다시 세팅해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빠꾸를 먹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식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생산이 잘못된 게 약이 잘못된 거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관련된 이슈는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너네 이거 좀 보완 좀 해와 라고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러면 생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IR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슈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보면 저는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임상 1상, 2상, 3상, 전임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임상시험이 왜 나눠져 있는가? 라는 것에서 우리가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임상시험은 각각의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임상 1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임상 양리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 2상이 치료적 탐구 실험, 그 다음에 임상 3상이 치료적 확증 실험, 임상 4상이 치료적 사용 실험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걸로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임상 양리 실험, 이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알고 가자라는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 2상 시험은 우리가 용량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ml를 넣어야 되나? 20ml를 넣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사실은 대부분 없는 상태에서 이 약을 개발해 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환자를 대상으로 좀 얻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치료적 확증을 통해서 아까 전에 들었던 카메라의 화소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 나가서도 이 약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게끔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게 좀 나눠져 있어도 괜찮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내가 임상 양리 데이터가 이미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건 좀 넘어가도 됩니다. 식약처에서도 패스를 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항암제다라고 하면은 임상 양리 시험하고 치료적 탐구 시험을 합해서 환자한테 임상 1 이상이라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 수가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적 확증 임상 시험을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항암제의 경우에는 제일 위에 있는 보라색으로 적혀져 있는 게 왼쪽이 임상 1상, 오른쪽이 임상 2상인데 요거를 임상 1상 한 환자들 중에서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던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임상 2상에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seamless, 그러니까 씀이 없는, 틈이 없는 임상 시험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임상 시험을 해서 환자들한테 빨리빨리 이 약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회사들도 노력하고 있고 규제기관도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게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저 프로세스를 아래처럼 밟았어요. 지금 보시면 전임상 하고 전임상 하면서 바로 임상 1상 준비해가지고 안전성 데이터만 확보되면 일단 임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상 1상에서 PK 데이터 확보되는 즉시 우리가 아까 ADM이라고 했던 약물 동력 학적, 우리 몸에서 이 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데이터 확보되는 즉시 FDA랑 얘기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FDA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너네 일단 임상 시험 다 끝내고 갖고 와. 근데 FDA가 바로 받아주죠. 바로 데이터 그런 거 나왔어? 그래 임상 2상 들어가자. 그럼 임상 2상 또 하면 또 데이터가 나오고 바로 또 가져가면 또 바로 임상 3상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생산을 미리 계속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생산은 미리 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임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허가를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생산을 미리 대량으로 해놓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임상 3상을 하면서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전략적인 판단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했던 판단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질문이 나왔었죠. 근거를 조금 약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거를 약하게 가져가지 않고도 이렇게 빠르게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규제기관이랑 잘 협의를 해서 빨리 시장에 좋은 치료제들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임상시험은 왜 중요하냐? 이 산업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떤 레벨의 데이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레벨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임상 1상, 2상, 3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